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어린 시절 당한 학대의 기억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우리의 공부는 커가는데도 해마다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집계된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8,92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의 92.1%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동일 신고는 557건으로 1.3%, 일반 상담은 2,761건으로 6.5%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학대 신고가 25,380건, 82.1%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대 가해자가 82.1%가 부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은밀하고도 잔혹하게 벌어지는 아동학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학대 관련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가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학대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방임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 또는 치사죄 및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인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직무상 아동들을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이 돌보미,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자 직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고, 학대조사 공공화와 함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아동학대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된 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상호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하며 동행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해야 합니다. 현장 출입 범위도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되었으며 학대 행위자의 현장 조사 거부 시 불응 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현장 조사 이행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되어 사례관리를 주도하면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재학대 방지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교와 지자체를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학교 예비 소집을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 안전 점검 및 입학 단계, 출석 확인을 통한 이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복지사 등을 통해 방학 기간 및 신학기 모니터링,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하여 위기아동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가정 방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문 인력인 공무원 대상으로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잔혹해지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새로 도입된 즉각 분리제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주요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보이는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 또 아동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유기 방임하는 행위라고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는 이렇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학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손, 발로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핥히는 행위, 도구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와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파리채, 회초리, 효자손,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체벌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익숙한 도구를 사용한 체벌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지갑에서 지폐를 훔친 10살 아동에게 친부가 체벌을 가한 사례인데요. 아이의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파리채로 아이의 허벅지와 팔을 10회 정도 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미하고 익숙한 체벌이라도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신체학대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거지 베란다에 소변을 보고 장난을 치고 있는 3세 아동을 발로 차서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한 계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신체학대의 유형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의 의심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찰 가능한 아동학대의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신체적 반응을 살펴보면 신체학대의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과 회복의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손바닥, 발바닥, 등, 엉덩이에 담뱃불 자국, 양말 모양, 장갑 모양, 도넛 모양의 상처,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 자국, 팔, 다리, 목 등의 묶은 줄 자국의 화상, 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처럼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보일 경우 신체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지나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 행동으로도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다음에 징후를 보이는 아동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거나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보이는 경우 신체학대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신체 상흔에 의한 두려움,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이나 공포감, 소외감, 모멸감을 주게 하는 일체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또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즉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거나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습관처럼 뱉는 이와 같은 말들도 아동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어떤 말들은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 말이라 해도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사례를 보면 8세 아동이 휴대전화를 여러 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휴대전화를 아동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깨뜨린 행위를 정서학대로 보았고, 부모가 아동에게 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고 잠옷 차림과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아 1시간 방치한 행위도 모두 정서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학습 강요 사례인데요. 고3 수험생인 A군, 초등학생 때부터 하루에 16시간 앉혀두고 공부시키고 성적이 떨어지면 때리거나 밥을 굶기기도 하였습니다. 1등만을 강요하는 엄마가 무서워 A군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위조하기도 하였는데요. 어머니가 성적표 위조를 알게 될까 두려워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서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은 어떤 의심 징후들이 있을까요? 정서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발달 지연이나 성장장애, 신체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로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행동을 하기도 하며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수면장애, 놀이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도 정서학대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행동이나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발달 지연, 심할 경우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부모와의 접촉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학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성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및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은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법원은 4세의 아동에게 자위 행위를 지켜보게 한 친부에 대해 피해 아동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바 있습니다. 성학대 피해 아동은 어떤 의심 징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 징후의 경우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생식기에 생긴 상처, 긁힌 자국, 회음부, 질, 항문 부위의 출혈이나 멍, 항문 손상, 10대 이전의 성병 감염, 임신 역시 성학대의 반응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성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래들보다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묘사를 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한 비행이나 가출을 하려고 하고 우울, 불안 증세를 보이며 저조한 학습 수행을 보이는 등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아동을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도록 한 행위, 생활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아동을 방치한 행위 등도 모두 방임에 해당합니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 행위,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최근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타 지역으로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에 방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친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다른 대체 교육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모두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나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도 유기에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럼 방임 피해 아동은 어떤 의심 징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나 치과 치료 등 의학적 치료의 부족, 아동의 몸에서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임을 당하는 아동은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기도 합니다.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수업 중 조는 등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을 호소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유형과 의심징후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학대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징후들이 아이들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은밀하고 잔혹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 반복되는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보다 예민하고 세심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의심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이후 주의해야 할 점과 피해 아동의 보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동학대의 유형과 주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동학대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외에 의심스럽지만 신고하기 주저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적인 멍이나 상처가 발생할 경우,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할 경우 신체적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고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면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수 있으며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를 보이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이거나 불결한 환경,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이 보호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을 때 방임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보이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일 경우 성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할 때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때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며 아동이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이나 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역시 아동학대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도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개라도 체크된 경우에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와 같은 의심 징후가 있을 경우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때는 피해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학대 의심 상황, 피해 아동 인적 사항, 아동학대 행위자 관련 사항, 신고자 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신고를 하실 때는 아동학대의 유형, 정도, 심각성, 발생 빈도,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의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고 가정이나 집단 내에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학대 행위 의심자의 심신 상태, 현재 상황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학대 의심 징후가 보인다면 정보의 부족이나 설마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가 부담스러울 경우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하셔도 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이지킴콜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대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증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신고 시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고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하며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신고 후에 신고 내용과 학대 피해 의심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후에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피해 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 출동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 등 분리 보호를 합니다. 피해 아동, 아동학대 행위자, 주변인 등을 조사하여 학대 피해 정도와 학대 피해 사실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아동을 만났을 때 신체에 상흔이 있는지, 아동의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때 조사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출동한 현장에서 응급조치 또는 즉각 분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행위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될 경우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을 원 가정에 그대로 보호하면서 살피거나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대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와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대 행위자에게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사례 점검을 시행하여 종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례 종결을 하게 됩니다. 사례 종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관리도 진행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아동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 및 교육 실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지원 및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와 입원 등 의료적 자원 연계, 분리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 복귀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가족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합니다. 그러면 신고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제62조의 2에 의해 보장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 엄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범죄신고자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신고자를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계, 신고자를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신고 방법,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절대 약자인 아동들에게 여러분의 세심한 보호와 신속한 신고는 아동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 장의 메모가 구한 아이. 2021년 1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레스토랑. 한 가족이 식사를 하러 옵니다. 부부는 자신들과 4살 된 딸아이가 먹을 음식만 주문하고 11살 된 아들이 먹을 것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각기 자기 접시에 음식을 먹고 있는 부부, 4살 딸. 마스크를 쓴 채 혼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소년. 미심쩍은 표정으로 이 가족의 모습을 보는 매니저. 학대받은 아이라는 직감이 든 매니저는 종이에 괜찮니? 라고 적은 뒤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소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쪽지를 본 소년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미심쩍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소년의 반응을 확인한 매니저는 쪽지에 OK라고 쓴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양부와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고 신고 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고, 이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39,0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2020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48.3%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 28.3%, 신체학대 12.3%, 방임 8.9%, 성학대 2.2%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39.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서학대, 방임이 3.5%,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이 3.2%, 또 모든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은 0.1%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3세에서 15세가 2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세에서 12세가 22.5%, 만 7세에서 9세가 19.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세 미만 영유아의 학대 비율이 2%로 낮은 것은 실제 학대 건수가 적다기보다는 피해 아동의 연령상 피해 사실이 외부로 노출될 확률이 낮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동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81.1%로 아동학대 사건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리 양육자가 9.5%, 친인척 5.4%, 타인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보면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43.6%였으며 친모는 35.4% 발생하였고, 계부 1.9%, 계모 1.0%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7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는 신고 의무자와 비신고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총 38,929건 중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8.2%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신고가 9.8%로 가장 높았습니다.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접수는 71.8%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르치는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66%에 이르지만 이를 신고한 경험은 19%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이 앞으로 당할 피해에 대한 걱정과 여러 현실적인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인다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의 현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신고 의무자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피해 아동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인 이유를 보면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라고 대답한 비율이 33.8%, 아동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라는 대답이 32.5%였으며 이 밖에도 가해 주 양육자의 위협, 신고 후 진행 절차에 대한 불신, 신고 후 소송에 시달릴까봐 망설였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특히 25개 직군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데이브 펠처는 12살까지 친어머니로부터의 가혹한 아동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데이브를 굶기고 욕실에 가두기도 하고 또 끔찍한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데이브는 학교 친구들의 음식을 훔쳐 먹다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의 신고로 학교로 소환되기도 한 데이브의 엄마. 하지만 그때마다 완벽한 연기로 데이브의 어머니는 사건을 무마합니다. 학교에서 문제아로만 알았던 데이브를 유심히 지켜보던 선생님은 끈질긴 관심으로 데이브의 행색과 몸에 가득한 상처들을 학대로 인해 나타난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이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은 밝혀져 데이브는 아동보호소로 위탁되었습니다. 이후 위탁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데이브는 18살에 미 공군에 입대하여 걸프전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데이브는 그의 감동 어린 이야기와 어린이 사랑운동으로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책임감과 사명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의무가 있는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신고 의무자인 경우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요청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있으며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